저희가 이 탈모 치료제 이슈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첫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었었나요? 그때 아마 한번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중점 과제로 제시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곧 7월 초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개최되는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이 이슈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말씀하셨지만 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전 연령층이 아니라 청년층 20에서 34세가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이슈를 물론 탈모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또 하실 의견들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저희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 탈모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탈모 처방을 저희는 대면을 하기도 하지만 또 탈모약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기도 하고 탈모약을 약국에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는 그 탈모약을 어떻게 보면은 주문을 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쟁점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급여냐, 비급여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이전에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을 쟁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급여, 비급여의 그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요양급여의 급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원칙은 무엇이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급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가 산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산정이 되었었는지 그 방식 자체도 좀 알아보실 거고요. 또 아무래도 약물이다 보니까 이 약물이 투약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 관리는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탈모약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치료제, 비급여의 진료 치료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과의 그런 역학 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지? 잠시만요.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는 모든 탈모 치료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안드로게성, 그 남성형 탈모라고 말을 하죠. 이 남성형 탈모의 주된 경구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레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의 탈모약을 말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약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처방으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약물이고 비급여이기는 하지만 이게 미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전액 자부담, 환자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물의 특성상 이게 단기 복용을 할 수 없는 약물이죠.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탈모 치료제가 다 비급여는 아니죠. 중증의 원형 탈모 치료제, 최근인데 올루미언트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원형 탈모로 적응증을 인정받아서 급여 인정이 되는 중입니다. 급여 확대된 지가 6월인가 7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탈모 치료 처방을 봤을 때 저희의 이 처방 전의 그 형식이 대체로 비급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비급여 처방 중에 비급여 처방인데 비대면 처방이 많습니다.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 특히. 근데 이 비대면 처방 전체 중에서 비급여 처방에 해당하는 비중이 60%에 해당하는데 이 비대면 처방 중에 그 비급여 처방 중에서 또 탈모에 해당하는 비율도 상당합니다. 탈모 처방이 한 60%가 넘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탈모 처방을 약국에서 이렇게 받다가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처방 비율이 높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수치로 봤을 때에도 5년간 탈모 치료제 처방 환자의 수치가 최근 6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탈모약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두 가지 공급액이 대략 2,500억 원이라고 얼마 전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다른 처방 약물과 같이 본인 부담금이 30%가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한 1,800억 원, 본인 부담금이 50%가 적용됐을 경우에 약 1,2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저희가 단일 약물로 봤을 때 좀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캡이나 뭐 로스젯이나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의 그 물론 공급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가 대략 2천억 대입니다. 2천억 원대이거든요. 그다음에 콜린 알포사레이트가 5, 6천억 정도 돼요. 한 가지 약물이.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탈모 치료제 두 가지가 그 약물의 공급액이 한 2,5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략 단일 약물, 다른 약물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적지 않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원칙은 급여 결정이 기존에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 탈모 치료제가 그간에 어떻게 비급여로 인정이 돼서 처방 투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탈모 치료제가 비급여되는데 구체적인 기준 항목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있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쓰이는 약제를 비급여로 규정을 하는데 그 하위 남목에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의 치부 질환 요 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안드로겐성 탈모는 이 범주로 분류가 되어서 그동안 비급여로 취급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과연 안드로겐성 남성형 탈모가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탈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부작용이 성기능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제가 여러 환자를 보아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작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치료제에 대한 수요나 처방이 느는 거 보면은 이거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고통이나 뭐 자존감 저하나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분명히 실제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에 의해서 대인 관계에도 문제 생길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그간에 우리가 취급 기준으로 했었던 미용 차원으로 과연 이걸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좀 관련 사례로 봤을 때는 급여, 비급여의 기준이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뭐 시대적인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로는 백반증이 있는데 백반증이 초반에는 비급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기능 장애는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취급이 되었었다가 이게 2013년도에 노출 부위 즉 얼굴이나 목, 손발, 무릎 이하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있는 병소가 있다면은 이게 사회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서 급여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뭐 탈모가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그런 공감의 이런 게 부분이 있으면은 그 기준은 고정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주요 국가들 미국, 캐나다부터 뭐 일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거의 대부분 비필수 영역으로 취급을 해서 보장되고 그 공보험으로 보장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쟁점이 연령 제한인데요. 이게 이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둔다라는 내용은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가늠하긴 힘들긴 하지만 언론에서 보아오는 그런 제시되는 명분으로는 뭐 취업이나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 청년들이 이제 외모 부담이 특히 크다. 또 세대별로 이 보험료 납부 대비 혜택이
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명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탈모의 그런 양리학적, 병리학적 이러한 그 내용들,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안드로겐성 탈모는 사실 특정 연령만의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특정 연령, 즉 35세를 경계로 보장을 끊긴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질환의 중증도나 또 어떤 의학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경계선이 쳐진다면은 그게 과연 그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당성이나 그런 합리적인 이유라고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그 연령 제한에 인해 가지고 세대 간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좀 번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까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관련 쟁점인데요. 흔히 이제 말씀을 기사에서도 많이 보기는 합니다. 탈모 치료제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게 주로 남성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그러면은 왜 우리 여성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드셔야 되는 약 중에 복용해야 되는 약 중에 비급여라고 보기는 어렵죠. 피임약이나 뭐 비만 치료제 같은 약물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근데 각각의 약물이 해당하는 그 환경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피임약 같은 경우는 약물 자체가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대부분 속해 있다 보니까 급여, 비급여의 대상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약물의 특성상 재생산권 유지 보호에 관련된 약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증도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 개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험이 안 된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생활 습관이나 환경 외부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가약 가능성이 있죠.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비가역적이잖아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맥락이 다른 약물들을 단순히 남성 대 성의 그런 대립구도로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이 약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나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논의가 진전되는 데 있어서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약가 산정 구조와 또 그 안전성 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지, 또 만약에 급여화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주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존의 제네릭 약물의 약가 산정 구조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약물입니다.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있을 때 이 제네릭 간의 약물 그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약물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오리지널 제네릭의 약가 차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제네릭 간의 약가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들이 경쟁을 하면서 약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50원 정도 해당이 되고 일정당 제네릭 같은 경우에 알로시아 1ml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00원대 후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약물 약값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급여화가 된다고 하면,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약물 약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그거를 보면 그간의 이제 약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리지널 가격 대비 산정률에 한해서 제네릭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피나스테라이드 1ml 같은 경우에는 탈모로 급여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가 산정이 처음 되는 거이긴 하는데 지금 물론 오리지널 프로페시아가 약가가 어떻게 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의 가격으로 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프로페시아 이외의 나머지 제네릭 약물들은
무조건 제네릭 산정률의 최고 퍼센테이지가 45%입니다. 약가제도 개편안 에 최근에 바뀌었죠. 그럼 대략 한 7, 800원 정도로 알로시아 1ml 같은 약물들이 약가가 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300원이 안 되고 있는 약물들이 급여화가 되어 약가가 결정이 되면 700원대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약가 자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설령 보험 적용을 한다고 해도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지금 현재 비보험으로 구매를 했을 때와 보험 적용을 했을 때의 구매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약국에서 보면은 전화상으로 아무래도 비대면 처방이 많으니까 그 약국에는 어떤 회사의 탈모 치료제는 얼마예요? 이런 전화 우리 약사님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약국마다 전화를 해서 약가를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제일 싼 약이 어디인지, 어디서 싸게 판매를 하는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싼 약을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제약회사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계속 저가의 제네릭 약물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게 급여화가 된다면, 보험 적용이 된다면, 과연 제네릭을 생산하던 제약회사들의 그런 경쟁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와 비슷한 예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예를 저희는 교복 사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복 무상 지원이 예전에 처음 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무상 지원 되기 이전에는 그 교복 제조 회사별로 굉장히 가격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의 교복이 제일 싼지를 알아보고 그 해당 교복을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공적 지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교복 회사의 아니, 아니죠. 교복 만들어지는 제조 회사들의 교복 가격이 지원 상한가 가격으로 일제히 다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가 경쟁이 일어났었는데 더 이상 저가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저희 탈모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차액, 제네릭이 지금 3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약가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700원대로 올라가면은 약가가 올라가잖아요. 한 400원 이상으로. 근데 그 약가 차익이 어디서 가느냐? 그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 재정에서 결국 제약세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과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체가 환자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익을 보는 거는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급여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급여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저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견제 장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가 산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산정한다거나 또 다른 예로는 정부가 위탁 생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는 필수의약품, 필수의약품 센터나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정부에서 품목 허가를 해서 제조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탈모약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필수의약품은 아니기는 하지만 워낙에 장기 복용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에서의 위탁 생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또 급여의 방식 자체를 일반적인 30% 부담의 급여가 아니라 선별 급여 방식도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생각되어지고 예를 들면은 그 치매 예방약이라고 흔히 알려졌었던 콜린 알코세레이트가 있었죠.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대비 그닥 이제 효과가 인정돼 받지를 못해서 치매 외의 적응증에는 현재 80%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별급여 방식으로도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어쨌든 그 약제비를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최대한 덜할 수 있는 이런 견제장치에 대한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약물의 안전성 모니터링인데요. 이 피나스테리드, 도테스테라이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의 특성상 부작용 우려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부작용 우려가 크기도 하고 모니터링이 중요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요 이상 반응이 성기능 관련된 부분, 또 정신과적인 증상, 또 이게 중단을 한 이후에도 그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검토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는 관련 규제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FDA에서도 우울증이나 자살 관련 위험증이 이제 이상 반응으로 최근에 추가가 되었었고요. 지지난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 자살, 뭐 성기능 장애 이러한 부작용을 서면으로 환자한테 고지를 해서 서명을 받아야지 그 약물을 수령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급여화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급여화 자체가 어쨌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더 촘촘히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함께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처방 복약 관리나 게이트 키핑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주로 비급여 처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방 자체의 문턱이 낮기도 합니다. 급여 처방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임상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물론 비급여 처방도 다 확인을 하시고 처방을 내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으면 대체로 처방을 조금 더 쉽게 내주시기도 하고, 또 이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임상적인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현재 구조에서 만약에 급여화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능성, 가족력이 나는 탈모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위험 노출 인구도 상당히 급증할 수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복약 진료는 물론이고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 적응증을 조금 더 확실히 확인을 하고 불필요한 복용을 걸러주는 그런 게이트 키핑을 처방 조제 단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의 이 비급여 약물들이 그동안 지금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4년 기준 6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63점 몇 프로였으니까 대략 10년간 1.5% 안팎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이 76%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낮은 거죠. 왜 이렇게 낮냐?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었죠. 수십 년이 계속 있었지만 주로 이제 그 원인이라고 지적된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급여를 아무리 늘린다고 한들 비급여의 자체가 영역이 너무나 급속하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장률 자체가 높아질 수 없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의 실손보험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실손보험 자체가 환자의 부담, 그 가격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제공자에 있어서는 과잉 진료나 과잉 처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곧 실시가 될 예정이죠. 도수 치료가 지금 관리급여의 형태로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가격이나 횟수를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거죠. 정해서 이제 그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95%이긴 합니다. 사실상. 근데 거의 뭐 본인 부담금이 그런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남용을 좀 억제해주고 가격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이 관리급여 제도는 지금 현재 이 도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탈모 치료제를 탈모 치료제도 어쨌든 이게 비급여 영역이기는 하니까요. 이 비급여 영역의 이 탈모 치료제를 지금 도수 치료제와 같이 가격 이용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을 주 쟁점으로 봐서 다가가는지 아니면은 환자,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화의 측면에서 이거를 다가가야 될지 이거에 대한 큰 결정도 해야 될 필요가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요 쟁점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금 현재의 기준이 탈모에 대해서도 타당한지, 지금 현재 이 기준을 재정의할 필요는 없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 이 연령 제한이 과연 지금 어떤 원칙 하에 연령 제한을 두는지, 그걸 과연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약가의 산정 구조 상에서 이 만약에 급여가 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자가 환자 당사자일 수 있는지, 제약회사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약물의 특성상 장기간 다수가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이 안전성 모니터링을 우리는 어떻게 더 촘촘히 구성할 수 있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급여 치료 약물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어떠한 원칙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 요 5가지의 쟁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셔서 이후에 토론자분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탈모약 급여화 논의 관련해서 최근 이제 트위터라고 하죠. 현재는 X로 불리지만 트위터라고 더 많이 불리는 그런 SNS에서는 탈모약 급여에 반발하는 여성들이 주로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가 이제 현대의학이 좀 발전을 그래도 좀 하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호르몬과 대사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비만이나 심혈관계 위험 증가 혹은 자궁내막 증식 등으로 인해서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던가 하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급여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들이 밝혀지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질병 이름 자체도 다발성 내분비 대사성 난소증후군이라고 변경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은 이제 이런 병은 사실 호르몬과 대사의 증후군이다 보니까 뾰족한 치료법도 없고 생활 습관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치료라고 이제 보통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제시를 하지만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중이 느는 것 자체가 질환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선호가 불분명하고 의지로 조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이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월경불순이 있을 때 그걸 정상화시키거나 PCOS로 인한 고안드로겐성 증상들, 우리가 다모증이나 여드름 같은 이제 흔히 미용적으로 볼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조절을 위해서 3, 4개월 정도 경구 피임약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우리 처방받는 피임약들 있죠. 야지아스민, 슬린다 같은 4세대 경구 피임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 약들이 딱히 여기에 대해서 PCOS 처방될 때 급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메트포르민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당뇨로 진단 코드를 넣지 않으면 급여가 딱히 인정이 되진 않죠. 이런 것들이 급여가 인정이 될 때는 오로지 난임에서 대란 유도 목적으로 클로미펜을 쓰다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뭐 야스민 슬린다를 쓴다거나 할 때만 급여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성을 어떻게 보면은 아이 낳을 때만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정봉적으로. 그다음으로 또 여성들이 또 반발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HPV 백신 사업이에요. 이제 HPV 자체가 이제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것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인 만큼의 이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들어오면서 현재는 이제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제 14년도 출생 남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과 백신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사과가 뛰어난지 국가가 뛰어난지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더 광범위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국가 백신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백신은 아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과 국가 중 어떤 것이 또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남성 청소년의 경우에도 맞는 것이 이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예방약적으로 좀 더 근거를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근데 탈모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세에서 30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급여를 진행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여성 대장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임과 이제 임신 중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2, 3세대 일반의 약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비급여인 상황이고 이제 4세대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필요하지만은 피임 목적일 때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응급사후 피임약, 프리스탈이나 레보노르게스트를 같은 거 응급실에서 가끔씩 나갈 때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비급여입니다. 이제 진료비가 한 3, 4만 원 나오면은 또 응급사후 피임약이 3, 4만 원 나오는 그런 이제 크진 않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죠. 거기다가 지금 임신 중단약, 리프진 도입조차도 미진하고 그거를 급여화하자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모든 정치적 관심과 정동이 엉뚱하게 탈모에 쏠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논의가 이제 미용이나 사회적 스트레스를 넘어서 재생산 건강이라는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건강권의 침해에 대한 논의로 저는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가 급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관련 의료 조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호르몬적인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이제 성확정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방절제술이나 성기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비급여로 본인이 알아서 그리고 본인이 또 해주는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정신건강, 사회활동, 이제 성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 화장실을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행위이고 치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전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라서 비싸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불법적인 좀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여간 성착취적인 산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트랜스젠더를 시민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면은 진작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라든지 성별 정정에 필요한 수술적인 치료들을 급여 대상으로 삼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드로겐성 탈모약 급여 논의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권수희 부장님께서 다른 질환 관련돼서 비교를 하면서 그 탈모 치료제로만의 어떤 급여 부분들이 논의되는 거에서 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정책 김상현 부장님께서 또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 발제해주신 거에 따라서, 어, 좀 5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적어 왔거든요. 거의 그대로 말할 거라서,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는 잣대는 타당한가에 대해서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다른 질병, 질환과 결을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탈모는 모낭이 점진적으로 위축되어서 모발 생성 기능을 상실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생존에 유리한 생물학적 기능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모는 생존에 유리한 어떠한 생물학적 기능의 상실인 다른 질병과는 맥을 달리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 결과 탈모는 오로지 삶의 질에만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약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혈당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약을 먹고 혈당을 조절하는 이거는 탈모와는 다르게 생존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탈모 환자가 약을 먹고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거는 생명 연장보다는 오직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마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짠맛이나 단맛을 미세하게 덜 느끼게 된 경우에 보면은 평범하게 식사를 때우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불편한 정도일 뿐이나 미식가에게는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큰 지장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질은 각자가 어떤 가치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탈모약을 복용할 때 추구하는 가치는 아마도 더 좋은 외모를 갖게 되는 것일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외모를 가지는 것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외모가 과연 좋은 삶의 필수적인지 여부, 설령 필수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는 모두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즉, 개인의 가치 체계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다르다는 것인데요. 각자의 가치 체계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데 경증 탈모 치료 혹은 예방 목적으로 탈모약 급여를 인정한다면 가치 체계에서 외모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외모에 비교적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이 쏠릴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는 경증 탈모 치료 목적으로 탈모약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가치 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특정 가치만을 인정하고 촉진해서 어떤 가치 중립성을 깨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의 주 역할이 시민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경증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들이 비급여 탈모약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제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로 든 당뇨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약을 복용할 때의 삶의 질 개선 정도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생명 연장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다른 질병 대상의 비급여 의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증 탈모도 아닌 경증 탈모의 치료약으로 탈모약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는 잣대가 타당한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은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즉 안드로겐성 탈모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어서입니다. 저는 앞서서 방금 전에 경증 탈모 치료 목적으로 탈모약을 급여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요. 저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라는 기준을 활용해서 급여하는 것이 어떤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 혹은 기본권을 실현한다면은 저는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예로서 설명하겠습니다.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이 비록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라는 기준을 사용을 하면은 급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였고 미프진을 통해서 해당 기본권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편적 가치 혹은 기본권을 실현할 때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라는 기준으로 삼아서 급여화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 체제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주의와 노동 효율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산만한 게 나쁜 것이 되어버리고 당사자는 ADHD 진단을 받습니다. 이는 생산성에 방해가 되는 성향이 치료해야 할 질병이 되고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사회적 압력의 한 예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인 우리 사회는 개인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많이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인에게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탈모 치료 목적으로 탈모약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외모에 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높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연령 제한의 정당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 아직 급여 대상 및 처방 기준이 좀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약 탈모약이 급여된다면 연령 제한이 존재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은 보험급여 대상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어, 고려해야 할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탈모약을 어릴 때 복용할수록 약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어릴 때 약을 복용함으로써 더 높은 비용 효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기준 의약품 가격 등이 현재로서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효과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되지 않은 의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탈모에만 급여를 제공하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실은 공단이 이를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탈모, 즉 모낭이 점진적으로 위축되어서 모발 생성 기능을 상실해가는 상태 그 자체는 생존에 유리한 생물학적 기능의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다른 질병과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둘째로 경증의 탈모 치료 목적으로의 탈모약 급여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증의 탈모 치료 목적으로 탈모약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아무리 비용 효과성이 높다고 결과가 나온들 당장 비급여 의약품이 존재하는 중증 질병 환자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 경우 사회부조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연대 강화를 실현하는 건강보험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저하가 초래됩니다. 관련해서 젠더 프레임이 적절한 비교 관점인가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탈모약의 급여 대상, 처방 기준 및 정책의 목적이 젠더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삶의 질 하락일 예방이라는 이익이 집중되므로 해당 정책이 정의롭지 않다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현 20, 30대 사람들에게서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의 성격과 그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저는 적절한 토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 영향평가법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모약 급여로 인한 혜택이 남성에게 비대칭적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그로 인해 불평등이 악화되진 않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가 산정 구조와 급여와의 실질적 효과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탈모약이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급여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일어났고 가격 경쟁을 통해 탈모약이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는 반면 보험급여 시 적용되는 약가 정책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복잡하고 제시될 수 있는 해결책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때 지급하는 제도인 저가 구매 장려금 제도만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 합니다. 저가 구매 장려금 제도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절감된 차액의 20, 30%를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의 의약품은 건강보험 상한가에 근접해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더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그 결과 실제 거래 가격은 항상 상한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어, 일본에서는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출시된 제네릭 의약품을 보면은 출시 후에 실제 거래 가격은 급여 상한가보다 10%에서 20%, 25%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후생 노동성은 그 10에서 25%더 낮은 실제 거래 가격을 참조 기준으로 삼아서 급여 상한 가격을 인하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제네릭 의약품 가격 정책이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시급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네기약품 약가 정책에는 미봉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성 검토와 처방, 복약 관리 과제에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앞서서 발제문에서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탈모약은 엄연히 주의가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인들도 환자로서 다가가기보다는 약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하려는 소비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저는 효율성, 즉 이윤 추구, 그리고 환자들의 요구에 밀려서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점점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비급 팽창과 공적 개입의 원칙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제네릭 탈모약의 가격을 통일하고 과잉 진료를 막는다는 취지로 탈모약 급여화에 동의하기도 하는데요. 어, 실제 현장을 생각해 보면은 환자분들이 가족력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원할 때 이것이 실제 초기 단계인지 혹은 예방 목적인지 이 경계가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안감에 기인한 환자분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자칫 과잉 진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탈모약의 공급 가격이 약국별로 두세 배씩 차이가 난다라는 기사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거는 최소 최대 가격만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가격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한 충분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리급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탈모약이 관리급여 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드는 궁금증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모약의 허가 사항에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적응증이 안드로겐성 탈모의 치료라고만 되어 있고 예방 목적으로의 탈모약 사용은 허가사항에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모약이 급여화된다면은 예방 목적의 사용과 경증 탈모의 치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실제로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로써 저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상현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생명 존중과 삶의 질에 관련된 걸로 설명을 좀 해주셔서 좀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혜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그 울산에 계신 석동현 지부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석동현 지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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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울산에서 동현이고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잣대는 타당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탈모약 급여화 이슈는 그 탈모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근거로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라는 그 기준 자체를 제정해야 마땅한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외형적 변화에 따른 그 자존감의 저하, 사회적 위축을 공적 보험의 진입 기준으로 인정하면 그 여드름이라든지 흉터 치료, 뭐 치아 교정이나 노화로 인한 안검하수 등 그 동일한 정서적 고통을 공유하는 모든 그 미용이나 성형 영역의 연쇄적인 급여 전환 압박을 막아설 법적 명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드로겐성 탈모로 인한 그 심리적, 정서적 고통은 실제 하고요. 그 DLQI, 그 피부질환 삶의 질 지표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그 이를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부인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를 근거로 그 공적보험의 일상생활 지장 기준을 그 주관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그 보건행정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평원에서는 그 중증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그 최근에 이제 급여화된 그 중증 원형 탈모 이르기까지 그 환자들의 그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삶의 질 지표 반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객관적 신체 병변 지표 위에 써놨던 뭐 PASIA라든지 EASI, 뭐 SALT 50 이상 이런 기준 이게 이제 신체 병변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 신체적 생리 기능의 손상이 가장 그 미미한 안드로게성 탈모에만 그 주관적 지표를 인정해서 급여의 빗장을 열어주면은 이는 뭐 기존 피부 질환 급여 기준과의 심각한 형평성 논란과 제도적 모순을 자초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로 인한 그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는 않은데 그 올바른 해결책은 탈모약의 재정 보조가 아니라 그 기별 체계가 가동 중인 뭐 정신 건강 치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외모 지상주의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연령 제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검토 중인 20세에서 34세 청년층 한정 적용하는 그 건강보험의 원칙인 의학적 필요성과 중등도를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 타협으로 선을 그은 기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낭의 소형화가 누적되어 중등도가 심해지는 대표적인 진행성이며 비가역적 질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출생 연도라는 인위적인 행정 기준에 의해서 보장 여부를 가르는 것은 건강보험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약물 복용을 중단할 시 탈모가 즉각 재진행되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35세가 되는 순간 그 공적 보장을 단절시키는 설계는 그 치료의 영속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요. 이는 청년층을 배려하는 명분과 달리 건강보험료의 가장 중추적인 납부자이면서도 그 35세라는 경계선에 걸려 배제된 30대 중후반 및 40대 직장인 계층에게 심각한 세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유발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은 그 표를 사기 위한 얄팍한 나이 쪼개기라는 사회적 냉소만 자아낼 뿐이고요. 청년층의 표심을 잡아내기는커녕 세대 간의 뭐 불필요한 갈등과 건보제도 신뢰도의 추락만 폭발시키는 정치공학적인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약가 산정 구조와 급여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가 산정에서는 그 정책부장님 말씀해 주셔서 또 넘어가고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가 비급여 경쟁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35세가 돼서 급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더 비싸진 과거 비급여 시절보다 더 비싸진 그 고시 기반의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체 생애 비용 부담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발제문에서 제시되었던 그 비급여 시장의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그 교복 효과를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오리지널 약가 기준으로 제네릭 약가를 산정하는 그 현재 약가 정책에 위배되고요. 이걸 강행하게 되면은 뭐 제약회사의 소송이라든지 혹은 난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부 주도의 위탁 생산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지금 뭐 의약품품절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 필수약품 생산을 강제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 탈모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공공제약 인프라를 가동하는 것도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의 그 급여화 시 소요되는 재정이 한 최소 2천억에서 최대 7천억 정도로 수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유는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인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고려할 때 그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유전성 탈모에 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자원 배분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약국에는 정형외과 환자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그 다리 저림이랑 보행장애 때문에 그 가바펜틴 프레가발린을 처방을 받으시는데 다 비급여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보니 그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신체 기능에 손상이 없는 그 탈모에 수천억의 경부 재정을 쓰기보다는 그 당장 걷기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척추질환 환자들의 통증 치료제 급여 기준 완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그 안정성 검토와 처방, 복약 관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삶의 질 개선제일수록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검토는 더욱 엄격해야 하는데요. 그 급여화를 통해서 약값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은 20, 30대 젊은 층의 복용률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발된 그 정신건강적 부작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그 관리 대책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그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두타스테리드는 그 임산부가 수혈할 때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가임기 금기 약물이고요. 그래서 그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그 각각 그 최소 한 달에서 6개월까지 법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성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헌혈의 그 45%는 잘못됐고요. 36%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주역이 바로 그 2030 청년 세대인데요. 그 이 상황에서 급여화로 인해서 청년층의 탈모와 복용률이 증가되게 되면은 헌혈 인구가 줄어서 그 혈액 공급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탈모 치료제 처방의 상당 부분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가 그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전 발급받는 기형적인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탈모약이 급여화될 경우에는 그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과잉 처방 및 의약품 오남용이 폭증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환자의 그 안전한 약물 복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의약품 유통 시장을 플랫폼 자본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비급여 팽창과 공적 개입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발제문에서는 그 관리급여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탈모약을 관리급여로 통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위급여인 도수치료는 그 정부에서 가격을 직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그 약제급여인 탈모약은 약가 산정 기준이 그 현행은 오리지널 약가에 이제 구속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약가를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본인 부담률만 높인 관리급여를 적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급여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결국 탈모약은 전면급여로 하게 되면은 제약사의 재정을 퍼주는 꼴이 되고요. 통제를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하려고 해도 그 현행 약가 체계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자율적인 시장 경쟁으로 이미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 탈모 약물을 굳이 건보 체계로 끌고 들어와서 그 법적이나 행정적 모순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급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탈모약 시장의 그 오남용이라든지 가격 혼란을 방치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탈모약의 오남용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탈모약 처방을 받을 때 뭐 제한을 거는 거죠. 뭐 1회 한 번 할 때 31분까지만 1년에 뭐 연간 총 복용 일수를 상한제를 통해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통한 사재기라든지 무분별한 예방적 복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탈모약은 성분명으로만 처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분명으로 처방하게 되면은 제약사들은 이제 자사약을 선택받기 위해서
그 고시가랑 상관없이 공급반을 낮추는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약가가 저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보건의료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 선심성 탈모약 급여에는 반대하고요. 그 시장의 가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그 공적인 행정 규제 체계로의 사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속동현 지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속동현 지부장님도 그 발제에 나왔던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는 그 탈모 치료제 급여화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대구 쪽으로 넘어갈게요. 대구에는 원래 그 토론문은 김정민 선생님이랑 구민희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그 다 오늘 시간이 안 되셔서 아마 다른 분이 좀 대독을 해주실 것 같은데 또 대독해 주신 분께서 연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역 대구 경북 지부장 맡고 있는 한송희라고 합니다. 앞서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토론문을 작성해준 회원이 좀 사정상 참여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대신 읽게 됐고요. 그래서 앞서 토론자들하고 내용이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첨삭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 양해 좀 바랍니다. 네. 일단 김정민 약사님이 작성한 토론문 읽겠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이고 실제로 이미 헤어라인 교정을 위해 작년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모발 유지를 위해 처방받은 미녹시딜 1ml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머릿속 고민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깊이 공감하는 당사자이지만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급여하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저는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심은 것이고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용적 선택에 가까운데 이것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건강보험 보장성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면접이나 사회생활에서 외모가 주는 부담은 물론 크다고는 하나 탈모와 같은 부분에서는 가발이나 다른 미용적 대안으로 또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에 등재되지 않은 여드름 치료나 다른 미용 목적으로 한 의약품들도 분명 많은데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영역까지 근보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 경계를 지키기 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약국에서 환자를 뵈면서 건강보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난임이나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전신질환인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유일한 증상 조절제가 야제입니다. 저 역시 이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데 이 환자들은 임신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평생 약을 복용하며 합병증을 관리하게 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공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결된 이 필수의약품조차 비급여라 환자들이 온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의약품도 아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미용적 성격이 강한 탈모약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약값 구조를 보더라도 과연 급여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모약은 이미 시장에서 치열하게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충분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복제약을 구입하고 있는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국가가 개입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도의 특성상 공식적인 약값 기준이 지금의 낮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맞춰질 우려가 큽니다. 비록 환자 개인이 당장 체감하는 약값은 저렴해질지도 몰라도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차액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게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이 아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미용적인 영역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건강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약가가 재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이윤만 더 보전해주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하고 다양한 복제약들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공적 재정을 들여 인위적으로 이 구조에 개입하는 것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더 필수적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비용 장벽이 낮아지면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초기 단계나 가족력만을 이유로 무분별한 선제적 복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탈모약 성분인 피나스테리드의 경우 복용하는 남성을 통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임신 계획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도록 안전하게 복약 지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제 지인이 보건소에서 산정 검사를 받았을 때 탈모약을 굳이 끊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도 여전히 기준에 혼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물에 대한 접근성만 지나치게 좋아지면 호르몬제 부작용이나 안정성 관리에 더 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제는 단순히 환자의 비용을 보태주는 급여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가격과 남용을 철저히 통제하는 공적 관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입된 도수치료처럼 본인 부담률을 95% 수준으로 높이되 가격과 이용 횟수를 통제하는 관리급여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과 약물 안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합리적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문 더 보이실까요? 이거 중지를 하고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중지를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아, 네. 발제문 바뀐 거 보이실까요? 네, 네. 다음은 고민주 약사님 발제문을 읽겠습니다. 어, 발제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단순히 탈모라는 특정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원칙과 경계를 묻는 문제로 바라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여 결정의 기준, 약가 구조, 안전성 관리, 비급여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 방식 등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사회 심리적 관점을 조금 붙여 말하고 싶습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단순히 약값 부담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어떤 종류의 고통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이 생명 유지와 기능 회복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탈모로 인한 고통을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탈모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이 반드시 강한 수단인 급여화여야 하는지에 대해 첫 번째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탈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화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예방 접종 사업처럼 특정 연령대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바우처 제도, 세액 공제 또는 일정 금액 정도의 한도의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대상이 청년층이라면 건강보험이라는 보편적 사회보험보다 목적에 맞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오히려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에서 34세 연령 제한은 정책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는지 의문을 강화합니다.
만약 탈모 치료제 급여화의 목적이 탈모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완화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청년층 지원이 정책 핵심의 목적이라면 이는 의료 정책이라기보다 청년 복지 정책에 가까운 청년 복지 정책의 성격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정부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질환에 대한 지원인지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인지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삶의 질 보장을 확대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왜 탈모 치료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발제문에도 언급되었듯 현재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의약품 간 경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비급여 영역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삶의 질 영역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데 동의하더라도 가장 먼저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할 대상이 탈모 치료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급여화가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화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사회가 어떤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바라보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의 유입이 만주하로의 대중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치료 수단이 널리 보급될수록 해당 상태를 반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 체중의 범위에 속하는 20대 여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고 바디 포지티브를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소위 말하는 뼈말라로 등장해 다이어트 컨텐츠를 가져옵니다. 이런 대중매체와 SNS를 접하며 내가 살을 더 빼야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마른 몸이 새로운 정상처럼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치료 수단의 보급이 반드시 사회적 압박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급여화의 목적은 탈모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탈모는 당연히 치료해야 하는 상태, 약을 먹으면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치료하지 않느냐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탈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높이는 방향이라기보다 외모 관리 경쟁을 공적 보험 체계가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상태를 고통으로 인정하고 어떤 상태를 교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단순히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합니다. 탈모인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과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선택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화에 대한 찬반을 넘어 왜 하필 탈모이며 왜 하필 급여화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기 대구에 계신 회원분들도 그 기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 의견을 나눠주셨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해진 지정 토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혹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여기 뭐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은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은 직접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해주시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장보현 선생 지금 계신가요? 여기 사진만 올려놓으셨네. 혹시 혹시 뭐야 오늘 내한구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좀 내주실 거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애들 재우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아니, 사실 저는 어, 탈모 급여가 처음에 예전에도 대한약사에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네, 그때 사실은 관리급여 쪽으로 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약가도 좀 잡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나 이런 데서 너무 남발이 또 되니까, 그래서 취약계층한테도 좀 뭐 급여가 더 될 거고, 그래서 관리급여 방식으로 사실 갈 줄 알고, 그럼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두타스테리드는 이미 급여가가 있긴 해서 사실 좀 제한적인데, 피나스테리드는 이제 5ml짜리 피나스테리드가 있잖아요. 전립선 치료했으면. 네, 그랬을 때 이제 약가가 잘하면 한 달에 한 4천 원대, 5천 원대 이 정도까지도 떨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사회적 편익도 올라가고 비급여 관리도 좀 되고 뭐 어쨌든 약국이나 병원들이 다 좀 통일적인 가격으로 이제 하면 약가 경쟁이 아니라 복약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 급여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좀 이거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더 반감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관리급여로 방식으로 약가를 낮춘다, 이런 목적을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관리급여 하듯이, 탈모 치료제도, 뭐, 피나스테리드, 가능하면 두타스테리드도 정부가 조금 개입해서, 약간 뭐, 낙찰하듯이 제약회사랑 조금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은 이제 참조 가격제랄까요? 그러니까 약가에 대한 어떤 지원의 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좀 주고, 그러니까 최저가로 딱 기준점을 준다든지 뭐 그 밑으로 주고 좀 약가를 자연스럽게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급여 안에서도 낮출 수 있는 좀 기준을 만드는 것도 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상상력?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장보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얘기 듣기 전에 저희 이제 중앙에 있는 부서와 그다음에 각 지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좀 본역에 우리 광주 남남 쪽에 분은 좀 어떻게 사정이 안 돼서 여기 지정 토론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혹시 여기 광주 남남 참석하신 어떤 회원 중에서 혹시 한 분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잠깐만 우리 배정란 선생님 들어오셨나? 배 선생님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네. 저희 회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되게 반감이 좀 많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토론자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화라는 게 이게 이제 공적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의도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나이를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기준이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다른 정말 시급한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급여가 안 된 것들이 정말 많고, 이러한 어떤 재정에 우선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탈모에 그런다라는 건 이게 좀 진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예, 일단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정말 비급여로 남발이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개입에 대한 문제의식 이 정도는 좀 이제 공유한 정도입니다. 일단 근데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회원들이랑 공유해서 어, 좀 더 우리들의
기준과 입장을 좀 정리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기 지금 네. 방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네. 있으시면은 네, 저도 네, 변준수 쌤 먼저 하시겠어요? 변준수 쌤 먼저 네, 하셔요. 네.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요. 이게 외모지상주의와 급여화가 관련이 된다면 이런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능력, 외모가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외모지상주의가 능력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이런 개인 간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강화하게 해서 개인을 파편화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 이제 20대, 30대의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층들이 오히려 더 우경화되고 이런 원래 포퓰리즘 정책을 하기로 했던 그런 정책 목표, 그 정치적 목표에서 오히려 이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치적 어떤 효과 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요? 저는 모두가 오늘 그 토론을 하시는데 그 전제를 우리가 좀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시급한 질환이 많은데 왜 그 하필 탈모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살짝 좀 빗나간 의견을 내자면 그 사실 예전에 우리가 급여를 하거나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급여화를 통해 가지고 생물학적인 생존에 좀 치중을 한 면이 있잖아요. 왜 그 뭐 암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존에 치중한 급여 확대와 보장성 확대를 좀 주장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생존의 문제인 것 같다, 탈모가.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사회적 생존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급여화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길을 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살짝 들었지만 그 송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급여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서 저는 그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한 탈모 급여가 외모 경쟁 사회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신체를 좀 의료화한다라는 비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제 사회가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생존에 대한 이런 그 탈모에 대한 그걸 이렇게 겪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탈모만 해주느냐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왜 탈모냐? 탈모 급여가 가격 시장 경쟁에서 가격이 충분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비틀어서 사실 콜린 알포세레트에 우리 80% 보험해주잖아요. 그렇게 낭비되는 재정. 그리고 윤석열이가 의대 증원한다고 그렇게 2천 명 정원한다고 해가지고 1차 의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급병원 그 구조조정에 연간 3조 3천억을 쓰기로 이게 건보 재정에서 3조 3천억을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들이 모여진다면 이러한 낭비되는 재정으로 탈모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청년기의 그 심한 여드름이라든지 그 여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쓰는 그런 약들도 같이 탈모해달라, 급여해달라라고 우리가 좀 더 요구하는 계기로 이것을 좀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급여화를 하되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워야 되겠죠. 뭐 가격은 지금 시장 가격 이상의 가격은 안 된다. 그리고 뭐 나이 제한은 좀 너무 이렇게 나이 제한에 대한 그를 좀 풀고 차라리 안드로게성 탈모에 대한 그 급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로드맵을 국가가 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런 그 탈모니까 안 돼. 왜 탈모가 먼저야라고 하지 말고 탈모 그래 해줘. 그 대신에 지금 더 시급한 이러한 분 것들도 좀 더, 급여화 하는데 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계속 뭐 말씀 있으시면 뭐 손을 들거나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우리 아까 누구야 우리 김상현 부장님한테 저 질문이 있는데 건강보험 아까 얘기하면서 생명 연장과 삶의 질 부분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상현 우리 부장님은 지금도 대학원 지금도 대학원생이신가 아니면 대학원 졸업하셨나? 오늘 어쨌든 그쪽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아마 나오겠지만은 건강보험이 지금의 구조는 생명 연장 이 포커스가 맞아 있는데 그러면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요거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의 어떤 분들이 아까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명을 어떤 혈압의 수치랑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지혈증 수치 그다음에 수치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생명 연장하는 부분들로 아는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생명 연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수취할 때 삶의 질의 척도로서는 건강보험이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아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음, 네, 사실 되게 저도 지금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존에 연관된 기능이 아니라 되게 탈모처럼 삶의 질에만 연관되어 있는 거에는 저는 부정적이고요. 아까 발제했던 내용과 같은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경증 탈모는 뭔가 사람들마다 조금 어떤 사람은 탈모약을 먹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머리 빠지는 어떤 좀 그런 자연스러움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경증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한 생각에 기반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대신에 중증 탈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중증 탈모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삶의 질에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중증 탈모 환자들이 탈모약을 먹고 싶을 거라 예상을 하고 다른 탈모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조금 쉽게 예를 들면은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해해 줄 수 있냐라는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경증 탈모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발제문은 사실상 어떤 저의 의견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 자체가 물론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 원칙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 판단도 지금 우리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령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격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게 병리학적으로 연령과 이 안드로게선 탈모는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제외하고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의 어떤 충분히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면 비급여나 이렇게 치료 영역, 보장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케이스들을
탈모뿐만이 아니라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급여 영역에 속하는 약물들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합니다. 근데 비급여 약물 같은 경우, 피부의 진료 같은 경우에는 관리급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취지 자체가 너무나 이 급여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라는 그 목적이 너무 크게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삶의 질에 있어서 충분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보험의 영역에서 지금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보험의 어떤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검토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대경지부에서 마지막 발제 주신 분들의 그 내용 중에 제가 특히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병리화의 관점인데요. 이게 어쨌든 급여의 영역으로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어떤 병적인 증상, 정말 이거는 치료해야 될 증상이고 없어야 될 증상이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또 오히려 치우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우선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수많은 탈모 환자들의 약물을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드리긴 했었지만 이러한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예전에 생각했었던 거는 탈모약은 급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자들의 눈빛들, 환자들의 그 태도들 너무 절박합니다. 그리고 정말 먹기 싫습니다. 아니, 먹기 싫지만 먹어야 되는 그 것들이 그냥 느껴졌고요.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 여성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냥 본인이 20대, 30대 어떤 결혼 정년기든 결혼 정년기가 아니든 간에 어떤 이성의 그 남친이든 남편의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뭐 탈모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제약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는 싶습니다. 이거는 물론 외모에 그런 영향 없이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나는 뭐 이렇든 저렇든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도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인식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쨌든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는 오늘 그 송혜진 선생님 발제문에서 백반증이 2013년도에 급여화가 됐다라고 하는 지점을 보면서 사실은 그 건강보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라고 했을 때 백반증은 과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과 탈모가 어떻게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뭐 비슷한 걸로 그 환자의 그 신체상의 문제가 그 기능적인 문제가 아닌 신체상의 문제랑 삶의 질 회복을 연동을 시켜서 급여를 하고 있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면부 화상을 입었을 때 뭐 흉터를 치료하는 거, 구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또는 뭐, 유방암 환자들의 그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과 탈모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대답은 그거인 것 같아. 방금 그 상현쌤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차츰차츰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줄 만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되는가? 라는 거겠죠. 이런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는 사회적인 뭐 이렇게 상황이든 경제 형편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에 그 탈모 치료제의 급여화 논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는 한데 하필 탈모 치료제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 논의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간 것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여드름 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정말 심각한 여드름 환자들 약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 저분은 정말 힘들겠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겠고
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데 참 많이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분들도 이렇게 여드름은 미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하필이면 이 정부가 탈모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돼서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들, 우리 건강보험 보장의 원칙과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변주 선생님이 뭐 손은 들었거든요. 저기 변 선생님 손 든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아, 네, 저도 사실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는데, 삶의 질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EQ5D라고 있는데,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노인들의 운동 능력이나 아니면 통증, 자가 관리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뭐, 탈모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삶의 질 지표에서 뭐 불안이나 우울 등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수치상 보면. 삶의 질 지표라는 것이 이게 뭐 다 지표마다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통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 여기에는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질과 학술적인 삶의 질이 좀 약간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제가 다른 세미나도 갔다 왔거든요. 다른 세미나 가니까 우리 건보 재정이 2026년에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정 추계가 앞으로 계속 적자가 될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재정 추계 적자가 계속 본인 부담금을 이제 높이게 되는 그런 정부 관련되는 논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탈모약도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높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아까 정경림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탈모약뿐만 아니라 다른 좀 더 약간 필요한 의약품들 약간 좀 더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제비를 더 많이 훨씬 내야 되는 이런 재난적 의료비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본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탈모도 급여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보니까 또 손 드신 분 선생님이 정혜경 선생님이 김현주 선생님, 한소희 선생님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정혜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김현주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한소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약 회원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변주 선생님이랑 장보현 약사님이랑 같이 늘품 약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약사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지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제관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난 한 5년 정도는 이제 신약 등재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약제비 관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탈모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급여 논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담당자 같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되게 관심 있게 토론 참여를 했고,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의견관이 나와가지고 너무 뜻깊고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여러 논의 중에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정보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까 신영근 선생님이 이제 뭐 건보 등재할 때 삶의 질 지표가 이제 더 논의될 여지가 있는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김상현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질병의 중증도 위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계속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의 되게 중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 아주 중증의 이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약들은 그걸 반영해가지고 급여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발제문에서 몇 가지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뭐 듀피젠트 같은 중증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생존의 문제로 넘어온 것은 아니었고, 삶의 질 개선을 이제 인정받아서 실제 급여가 되는 사례거든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례고, 뭐 올루미언트가 최근 급여 범위 확대된 것도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아주 미흡하지만 삶의 질이 이제 고려 그 중요도가 좀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다 정도의 이제 분위기를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일단 탈모 자체는 그 병적 탈모나 뭐 면역성 원형 탈모 이런 것들은 이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뭐 광선 치료라든지 뭐 그런 그 뭐 트리암시놀론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고 있고 뭐 자크 억제제 이런 것도 지금 급여가 된 상황이어서 이제 아주 이제 남성형 탈모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되고 있다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방금 변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해부터 적자화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재정 관리가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되게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약제비가 올라간 저희는 이제 약제 관리실이기 때문에 약제비 비중이 점점 자꾸 늘어나고 약제비가 너무 증가폭이 빨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최소한 어떻게 좀 조절을 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되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콜링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콜링 같은 것도 뭐 선별급여도 됐지만 얘는 임상재평가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사후에 뭐 결과가 좋지 않다면 환수를 하든지 뭐 삭제를 하든지 하는 조치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공유를 드리는 거고 요거 탈모약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물론 약제 하나하나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탈모 자체로도 그 환자분들이 고통 호소하고 이런 부분에 의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사실 보험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의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중증 질환 위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위주로 우리가 그거를 먼저 해준다라는 국민들의 암묵적인 약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당화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탈모가 급여화가 된다 하면은 지금 논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이 질병은 이 약은 왜 안 되지? 똑같은 선상인데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급여 기준 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재원 확보를 굉장히 뭐 보험료 엄청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재원 확보를 아주 많이 해서 모든 질환에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탈모를 지금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을 이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약이 되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떠나서 우선순위가 높은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기다리고 있는 특히 삶의 질 영역에서도 다른 기다리고 있는 약들과 비교해서 탈모약이 우선순위가 높은가라는 좀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현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정영혁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예, 잠시 손을 내릴까 어쩔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이 보장성 강화가 안 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주저앉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비급여 예, 풍선 효과도 한 몫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보건의료 영역에서, 특히나 건강보험 뭐 제도 영역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무엇을 만들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기준, 그러니까, 잣대, 내지는 원칙,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이게 탈모 급여화가 이렇게 그 선거라는 정부와 20, 30대 청년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회개한 논리로 이렇게 튀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배경이.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정경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런 그 삶의 질과 연관되든 아니면 치료 영역에서든 급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급여화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부분에 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서 건강보험 제도가 저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단지 그냥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당연치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이거 말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첩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 그러니까 탈모 급여화로 바로 넘어가면 저는 이게 분명히 다른 2차, 3차의 문제를 이렇게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정영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고갈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탈모 급여화라는 이거에만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한송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일단 뭐 탈모 급여화라는 그 이슈보다는 아까 이제 가격 산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음,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비급여되고 있는 의료 기술들도 많고 비급여된 약제도 많은데 재작년인가 입던 약이 비급여되다가 급여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협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급여로 약국가에서 사입되는 가격보다 더 높게 급여 가격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단의 뭐 협상력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상황인지는 제가 뭐 그 상황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기존의 시장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되는 약제가 자, 급여화될 때, 뭐, 기존의 약가 제도의 어떤, 산정이나 이런 제도랑 부딪힘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만약에 비급여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만약에 급여가 된다든지, 뭐, 협상이 하다면, 그런 어떤 시장 가격에 대한 어떤 참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석동희 선생님이 손을 올리셨는데 손 다시 내리신 건가요? 아, 네. 올려서 내렸는데. 그럼 말씀 잠깐, 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아까 삶의 질에서 뭐 가치 판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강급여라는 기준이 생명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개념도 이제 곧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는 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DLQI 지표라고 그 피부 질환 삶의 질 지표라는 게 현재 만들어져 있고 외국에는 이거를 이제 피부 질환을 급여한데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걸 적용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병변의 그 넓이란 이걸 가지고 이제 급여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한 걸 가치판을 넣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객관화 수치를 시키고 다른 재단에서 이걸 도입하는 그런 이제 급여 인정할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어서요. 지금 보니까 권수민 선생님, 우리 지정 토론회 지금 권수민 선생님 손을 올리셨군요. 권수민 선생님 말씀 듣고 대략 또 정리를 우리가 아쉽지만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권수민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 일단 아까 한소희 선생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비급여나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인력들이 이제 환자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적은데 돈은 잘 벌리는 비급여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을 빨아먹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뭐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는 데서도 예산이 나가야 될 것이고 건보 재정 자체도 위태한 상황인데 이런 탈모약 같은 시장이 또 급여화 내지는 관리급여화를 통해서 확대가 됐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빠져나갈까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냥 첨언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우리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앞으로도 나눠야 되겠지만은 우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총회 부대표님 그 얘기 듣고 소회 좀 듣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제가 이 발제, 물론 토론회도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 탈모약에 대해서, 특히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쟁점들이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의견이 많은 부류가 또 약사라는 집단일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의견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저희가 앞으로 건약에서 의견 정리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 자체가 뭐 보장성 확대라는 원칙에 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또 모를까 이게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관점이나 의견은 충분히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이 듣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거 고맙고요. 마침 또 이제 이번 주말에 건약 또 중앙위원회가 또 열리니까 거기서 이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향후에 또 이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제반 보건의료 단체들과 이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급여와 반대, 뭐 급여와 찬성 이게 논의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